네. 창의성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점을 좀 이제 도입부 논점으로 얘기해보자면, 보세요. 제가 이거 연구한 건데, 도파민이 창의성의 물질이에요. 인간은 물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주소 한 방으로 인간의 심리는 금방 변하고요. 그 다음에 코에 흡입하는 약이 있어요. 코에 흡입하는 몽준 약이 있어요. 칙칙칙 3번, 4번이면 심리가 바뀌어버려요. 인간은 너무나 물질에 취약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할 때 아주 매력적으로 이것도 됐다 안 됐다는 건 아니죠. 약간 연결이 매력적으로 책 제목을 참 잘 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 책 제목은 잘 정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교육. 책 홍보를 한번 하고 감정의 동자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 연구원이 물질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면역 물질이라는 걸 무엇이고 그런 걸 물질의 분자를 연구하는데 그 물질의 분자가 우리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연구한 책이죠. 그러니까 감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고요, 창의성도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만 해도 그 사람이 창의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피검사만 해도. DNA에 창의적인 사람과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 DNA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창의적인 습관으로 살다 보면 DNA가 바뀐다는 사실. 피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육자로서 저도 교육자인데 저는 돈을 받지 않는 교육자예요. 제가 학생 상담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저는 무료 과외를 해왔어요. 거의 200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도 돈을 안 받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얘들한테. 상담을 하면은 3시간, 4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은 완전히 진이 빠졌고요. 학부모가 같이 상담하는 거 1시간, 학부모 간 다음에 학생하고 단둘이 상담하는 거 3시간. 딱 커피 한 잔 얻어먹고 합니다. 그런 상담.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그래서 창의성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의성의 물질인 도파민을 억제하는 것들을 제가 쭉 정리해봤습니다. 밥을 떠먹일 때, 배가 부를 때, 와인 먹어봤을 때, 공교육, 물론 이건 어떤 트렌짜인 공교육입니다. 훈육, 충고 이런 거, 월급, 무성과금,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가 피드백이 별로 없어. 열심히 하나 똑같아. 창의성이 죽어버려. 낮은 마진,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마진이 전혀 안 남아. 불공정. 애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 상담소 있잖아요. 학습 진로, 직업, 학습 진단 상담소가 보통 1시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데요. 교사분들 월급보다 더 낫죠. 근데 거기 애들을 데려가면 애들의 심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엄마 또 쓸데없이 돈 쓰고 있네. 그 사람 딱 보자마자 당신 나 같은 놈들 때문에 돈 벌어서 좋겠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장사꾼으로 보는 거예요. 멘토리고 장사꾼이야. 그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아들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문제아들이잖아요. 문제아들. 저는 그래서 그 학부모하고 학생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요. 나는 돈 받고 산다는 줄 사람 아니다.
굉장히 오늘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그 학생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넌지시 알려주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Why? 왜? 왜 저 사람은 자기 돈벌이를 포기하고 나를 오늘 만나주는 거예요? 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그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우리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 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그 기회비용에 투자를 할게. 생각해봐. 내가 오늘 100만 원 벌고 포기했지만 네 인생이 100만 원보다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들을 자세가 됩니다. 이 사람 완전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법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담화제가, 이 출발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런데 이 공교육 현실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왜? 선생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월급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까요? 기본적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분들은 직장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직장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를 스스로 보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으로 없다. 기업이 위기에 처할 때 꼭 그 기업 CEO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나는 연봉 1달러만 받겠다. 연봉 1달러 1,200원. 그래서 자기 월급부터 내놓습니다. 기업 CEO가. 왜 그럴까요? 그 CEO는 이 회사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표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월급 안 받는데도 앞으로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때까지 하겠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급 공무원 이상은 월급 다 지금 삭감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정은 3급까지 1급부터 3급까지의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해야 돼요. 1년에 1달러만 받아야 돼요. 그러고서도 공무원 자리에 있을 자신 있으면 하라요. 1달러밖에 안 줄 테니까. 대통령부터.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창의성이 죽어가고 있다. 그 창의성의 핵심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자, 제가 이제 생물학에서 창의성을 좀 많이 배워요.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의 기반이고 스승이고, 자연은 영원한 스승이란 말이 정말 맞는 거죠. 놀라운 정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진보주의 좌파인데 좌파 중에 여러 가지 좌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좌파가 두 좌파가 있어요. 하나는 인문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 좌파. 나 책 좀 읽었어, 뭐 이거죠. 나 책 좀 읽었어. 나 좀 지적인 사람이야. 보니까 너희들 정치 잘못하는 것 같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인문 좌파. 근데 저는 다윈 좌파예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요. 다윈 좌파예요. 다윈 좌파는 인문 좌파랑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다윈 좌파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정치를 대체해봐. 이거예요. 진보세대가. 근데 인간의 심리가 뭔지는 알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공포에 가장 민감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공포와 불안에 가장 민감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는 것을 1순위로 두려워해. 1순위로. 그래서 진보세력이 집권자를 해본 거예요. 첫째, 부자들한테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돼. 당신들이 우리한테 표를 줘도 당신들이 지금 현재 누리는 거 안 뺏겨. 걱정하지 마. 그걸 안 뺏기면서도 우리가 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힘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짜야 돼. 그게 다인 좌파예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뺏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찍을 때 그쵸. 이 도장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나 두려워. 뺏길 것 같아. 자꾸 위로 올라가, 도장이.
2, 3, 4호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막 이렇게 싸고 당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누리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면서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니네들 지금 많이 가졌으니까 이만큼 내놔. 그 내놔가지고 내가 이거 세금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복지 좀 차릴 거야. 이건 창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창조 경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창조 경제라는 게. 창조적으로 가난을 해결하고 이 부족함을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 경제가 실패할 거라고 저는 책을 한 권 썼을 정도예요. 박근혜의 창조 경제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첫째, 국민들이 창조적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국민들이 모든 그 국민 개개인들이 더 창조적일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제시해줘야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창조 경제가. 자, 이 나비가 이 개미들이 이거 내가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고 이제 개미들이 이 나방 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봤어요. 봤더니 얘는 다 알고 있어. 개미들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꽁무니에서 단물을 조금 줘요. 그 단물이 되게 인간을 살아서 월급이 있다. 월급. 그러니까 보세요. 개미들이 방랑을 하다가 어떤 그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특정 식물에 정착해서 사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 정착해서 사는 개미들한테 꼭 그 식물이나 애벌레가 해주는 게 뭐냐? 월급을 줘요. 정기적으로 단물을 줍니다. 그럼 떠나지 못하는 거야, 개미가. 왜? 30일날 단물이 또 나올 텐데 20일날 참는 거야. 10일날 참자. 3분이지 말고 30일날 단물 나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물이 계속 얘가 이제 내보내는데 놀랍게도 단물을 내보낼 때 이 애벌레가 도파민 억제제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내봅니다. 놀랍죠? 왜? 도파민의 물질은 뭐예요? 호기심, 도전정신, 만족감, 방랑정신 이런 걸 만드는 물질인데 이 개미가 만약에 단물에다가 그걸 안 섞어서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단물만 먹고 갈까? 그럼 이 개미가 왜 중요해? 이 애벌레한테? 자기를 보호해줘요. 애벌레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나한테 단물 주네, 정기적으로 단물 주네. 이 애벌레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 왜? 한 달에 좀 단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공격하면 이제 그 개미들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개미들이. 근데 그 단물에가 도파민 억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착해버려요. 그래서 도파민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뭐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일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게 창의성이 부족해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시야가 확 좁아져요.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못 보게 되거든요. 그게 도파민 부족함이니까 모든 동물,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계에도 오래 살아남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맹수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의 특성은 뭐냐면 전차적으로 도파민이 발달해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1초 후보다는 2초 후를 보는 거예요. 2초 후보다는 2분 후를 보는 거고 2분 후보다는 20년 후를 보는 거죠. 20년 후보다는 200년 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진화와 그 동물들의 두뇌를 보면은
그 생존력이 강할수록 미래 예측 능력의 그 폭이 더 큽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더 클수록 더 진화했어요. 그런데 그 진화를 역행시키는, 퇴화시키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월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농노부터 시작합니다. 농노. 유목민 시대까지는 월급이 없었어요. 농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10가마를 생산을 하면 그 농노가 한 가마를 소작농이요, 소작농 개념인데 한 가마를 갖고 9가마를 줘야 돼, 주인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엄청난. 그때부터 이제 부의 축제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여기 있잖아요. 천석분 만석. 그죠? 창고에 쌀이 천석이 있느냐 만석이 있느냐 이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인간들이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적자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농노는 영원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게 뭐냐? 그 10가마 중에 한 가마, 10%를 이 땅 주인이 나한테 주고 안 굶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말 제가 전 국민한테 질타를 받을 만한 내용인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의 도파민을 위해서 타인의 도파민을 억제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개미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네. 그 글씨가 쓴 얼굴에 다 비춰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멋지죠? 자, 그래서 지금 시야가 좁아지는 게 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 서로 뭐냐면 자기 영역을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생긴 비밀이 자기는 창의적이라고 각자 믿어요. 여자가 여자로 그 영역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창의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물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파트 어디 평수를 넓히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갖자. 그리고 남편은 남편들 직장에서 자기가 창의성을 넓혀갔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노예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어요. 믿고서 비자금 관리에 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돈이 이건 모르는 돈이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각자 서로에게 시야를,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그 시야가 넓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직장에서 미스비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우리 집사람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그 감각이 넓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또 남편한테 내가 이거 몰래 추적하고 있다는 거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야를 좁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 이게 경쟁 속에서 살아요. 굉장히. 근데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시야를 좁혀야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본가와 CEO예요. 직원들이 시야가 넓어지면 안 돼. 직원들이. 왜냐? 자꾸 독립을 해. 회사의 노하우를 빼가가지고 새로 차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대기업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한청을 줄 때 암묵적인 원칙이 있었답니다. 1년에 5% 이상 마진이 나게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도 또 심리적인 게 있어요. 여분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줍니다. 5%예요. 그게 5%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생산한 거에 5%만 남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지주들이 소장농한테 주던 퍼센트였어요.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대기업도 그런 암묵적인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청업체가 5% 이상의 마진이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립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진이 그거보다 더 나와요. 무슨 얘기냐? 5%가 남는 거는 R&D를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삼성에 이거 납품하는데 우리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좋게 만드는 거 있잖아. 저기 독일에도 수출할 수 있고 뭐 미국에도 그냥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생각이 마진 5%가 넘어가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진 10%가 넘어가면. 자,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가 특정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납품 시장 말고 두 군데가 더 생겼어. 독일하고 미국에 더 생겼어. 그 다음 나오는 거 당연히 뭐죠? 단가 상승. 우리 이제 20%더 주세요. 이 부품값 20%더 주세요. 아니 왜? 안 주면 당신하고 거리 끊을게요.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래하는 데 한 군데밖에 없어. 절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품값을. 그렇게 망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창의성이 망가져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R&D 능력을 의도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뭐예가? 자원에. 모든 자본은 상대방의 도파민과 R&D 능력을 없애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왜 돈을 안 받는지 아시겠어요? 창의성에는 대가가 있다. 창의성은 뭐냐면 아주 적은 퍼센트의 항상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창의성의 핵심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모토가 뭐냐면 fast fail, fail cheap. 빨리 실패하되 싸게 실패해라. 싼 실패를 많이 해봐야만이 비싼 성공을 얻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CEO들이 망해도 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CEO가 그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CEO는 왜 그렇게 만들었죠? 시스템을? CEO의 도파민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 사장의 도파민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불행하게 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다인자파라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층하고 자본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도파민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이런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또 이제 자기 개발인데 교사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 분야, 타 분야에 연결 지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확장되는 사람들은 질문을 조금 덜 두려워해요. 질문을. 되게 아시다시피 질문이라는 것은 영역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영역 밖에서 왜? 애들이 또 그걸 즐겨요. 곤란한 질문을 주는 걸 즐긴다. 그래서 365일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CEO나 교사는 부하 직원이나 학생의 질문을 싫어하는 쪽으로 두뇌가 세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팅이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두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뇌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가 질문하면 저 많은 애들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잖아. 내지는 너의 질문이 지금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 시간을 뺏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딱 제도화해버려요. 야, 질문하는 수업 끝나고 해. 사무실로 와서 해. 이런 식으로 제도화가 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저는 강의 중간에 질문을 허용하는 강사거든요. 손 들시면 제가 강의 마무리하고 질문 바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오늘 그 얘기 못했는데 촬영 중이니까 잠시만 얘기해보시죠. 중간에 질문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해법이 되게 많아요.
핵심적이에요. 진짜 창의성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많이 모르는 사람들의 엉뚱한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엉뚱한 그 질문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통 그러잖아요. 지금. 권력을 가질수록 좀 더 센서티브하고 소통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능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본능은 그냥 자기 말고는 창의성을 낮춰야 돼요. 이게 원숭이 본능인데 빨간 얼굴 일본 원숭이가 목에 서거든요. 암컷이 두머리예요. 가끔 보면은 되게 수컷이 덩치가 큰데 암컷이 덩치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에나하고 마카크 원숭이 종류예요. 암컷이 더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암컷이 왕인데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에 서야죠. 사실 사자도 목에 서야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계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모계사. 그래서 우리 여기 남자분들 꼭 보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 이길 수 없어요. 그거죠. 남자는 인간은 모계사에서부터 진화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거기 지배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원숭이랑 같은 부류 같아. 내 생각에는 그 계통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계통부가 그 일본 원숭이 종류 같아요. 그래서 일본 원숭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딸들을 낳잖아요. 딸들. 그러면은 막내딸한테만 잘해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딸한테는 다 못해요. 탁대하고. 그리고 그게 온천력을 즐기잖아요. 원숭이들이 온천력을 즐기는데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온천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온천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온천 즐기는 것은 그 여왕의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이 정도만 그 귀 안에서 수컷들이 온천력을 즐기고 자기 뱃속에서 난 새끼들하고 이런 부류만 온천력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다른 원숭이들은 그 왕 원숭이가 눈을 감을 때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그 왕이 지켜보는데 만약에 온천력을 즐긴다, 철저한 보호이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를 왜 막내딸한테만 잘해줄까 해서 찾아보자고요. 그 원숭이를 왜 막내딸한테만 잘해줄까? 그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 권력을 뺏는 것을 미리부터 방지해요. 그래서 자기랑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딸을 잘해줘요. 너 이거 봐. 왜? 막내딸이 왕이 될 무렵에는 자기는 어차피 은퇴해야 돼. 그때. 근데 만약에 첫째 딸, 둘째 딸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를 치고 들어와. 동물의 세계니까 거기는 딸들이 엄마의 권력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지가 뒤바뀌는 거죠.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죠?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되게 슬퍼하죠. 왕이 바뀌면 갑자기 이제 천민으로 강등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온천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찌되건 그 일본 원숭이의 우두머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내딸을 키우고 중간에 있는 딸들을 처절하게 그 도파민을 죽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창조적이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창조적이면 나를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그 서민 계층하고 이 농민 계층 중에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그러면서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집에 지금. 그래서 그 일부 계층을 만들어. 일부. 자, 계층을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는 태어나서부터 자기도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자라게 돼요.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도 그 마카크 원숭이처럼 계층을 만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 계획이 만만한 사람을 욕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살아있네, 본능 살아있네 이러면 돼요. 그래 민중은 개돼지요. 근데 왜 못 먹여 살리는 거야?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굶기냐고. 상류층이 됐으면 굶기지는 말아야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모순이 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지. 계층을 없애든지 계층을 만들었으면 잘 먹여 살리든지. 근데 왜 잘 못 먹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진 5% 이상 나오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월급도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어떤 상태냐면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임금이 조사해보니까 27%가 하락했대요. 27%가. 그러니까 1970년대의 교사의 월급하고 지금 현재 교사의 월급을 따져보니까 실질 임금이 27%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교사는 둘 중에 한 명만 교사였어도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맞벌이해도 힘들어, 이상하게 우리 남편도 교사고 나도 교사인데 사는 게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 왜 그래요? 대략 30%씩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마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악하게 계획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본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다. 그러니까 그 본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게 이제 법과 제도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전체로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이제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본론으로